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언급하는 것들이 빚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가계에 빚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일까? 어쨌든 절대치가 정말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들과 항상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레벨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 한국이 압도적으로 빚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한 1,90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1년에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거의 1,900조, 2,000조 원에 가까워진 거죠. 어디가 한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금리가 낮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2,000조의 빚을 지고 있는데 과거에 2%, 3%였던 금리가 이제는 5%, 6% 가게 되면 이자 비용이 2배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 닥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개인 간의 신용, 전세금, 전세 보증금 이것도 언젠가 갚아야 될 빚이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사실은 부채에 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언제 아킬레스 건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까지 합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3,000조에 가깝습니다. 이 3,000조가 사실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이제는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서 뭐 빚을 일으키게 되면 이자 금리가 아마 최소한 5% 정도는 요구를 할 텐데 3,000조에 5%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이자만 한 140조에서 150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우리가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전 가계가 전체가 1년에 얼마의 돈을 쓰느냐 소비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00조 대의 돈을 씁니다. 우리 전 국민이 쓰는 소비로 쓰는 돈들이 150조면 거의 4분의 1,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 사실은 이자를 갚는데 원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갚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평균으로 봤을 때 전체 소비의 한 5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는 이자를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우리가 과거 한 10년, 20년 동안 누렸던 물가에 대한 걱정이 없던 시대, 물가가 낮으면 금리도 낮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쪽은 저희는 사실 고령화가 되고 앞으로 물가는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보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최근에 모든 연구기관이 됐건 금융사가 됐건 언론사가 됐건 이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저금리 저물가 시대를 보기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중국이 우리의 제1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2등이 미국이고요. 그 격차가 많이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가장 중요한 우리한테는 수출국인데 점점 이제 한편에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국 입장에서 어디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들입니다. 보시면 2012년까지는 일본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제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2013년부터 19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제1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2등으로 밀린 상태고요. 지금은 대만이 중국한테는 가장 중요한 수입국인 거죠. 근데 다들 보시면 이게 이제 고만고만하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예전과는 다르게 자립도를 많이 높여가고 있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러시아나 인도 이런 국가들이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가능한 한 현명하게 그리고 기왕이면 천천하게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수출을 대체하는 그런 국가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이 그래프를 갖고 온 거고요. 패권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는 각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프라 관련된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분야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가상 세계에서는 뭔가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세상에 부각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큰 주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 캐즘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기술을 붙여본 건데요. 어떤 거냐면 어떤 기술이나 산업이 등장했을 때 처음에 그게 초기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이 가파르게 나오다가 흔히 얘기하는 어울리 어답터들이 그걸 채택하고 난 다음에 주류 시장으로 넘어갈 때는 항상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있더라. 캐즘이 계곡이니까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나온 이론인데 이걸 넘어서야지만 이제 정말 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 양쪽 요 분야에서 굉장히 큰 기회들이 생기더라. 항상 투자는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메가 트렌드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기술들을 보니까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 블록체인이 됐건 메타버스가 됐건 수소차가 됐건 자율주행차가 됐건 아니면 지금은 좀 멀어 보이지만 양자 컴퓨팅이 됐건 UAM 이런 것들이 됐건 이런 분야들은 저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면서 큰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느냐. 미국의 한국은행 격인 그 연방준비위원회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빌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하늘에 북극성을 잣표 삼아서 조심스럽게 좁은 길을 항해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맑은 하늘, 잔잔한 푸른 바다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